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동서와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저는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라서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피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왔길래 많이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얼굴을 붉히고 한바탕 싸운 적이 있어서 저도 참 난감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 돈을 빌려달라는 거였어요. 급하게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다음날 바로 빌려주길 원하길래 무슨 일 때문에 필요한지 물어보게 되었죠. 저도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금이 없었을 뿐더러 출장 간 남편과 상의조차 안 된 부분이라 시간이 필요하다 얘기했지만 바로 갚을 수 있다며 당장 달라고 재촉하길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네요. 형님, 제가 일주일 안에 바로 드릴 수 있다니까요.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일단 좀 빌려주세요. 5천만 원 해주실 수 있잖아요. 갑자기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 입장이 어떻겠어? 돈 문제가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지. 그런데 우리 사이가 돈을 빌려줄 만큼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 동서가 그동안 나한테 보였던 행동들을 보면 빌려줘야 할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나 말고도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가족들은 많잖아. 안 그래? 미안하지만 내 생각엔 힘들 것 같아. 형님, 원래 가족은 싸우기도 하면서 서로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이해? 그때 나한테 했던 행동들 기억 안 나? 작년 김장날에 어떻게 했어? 김장하기 싫다고 온갖 불평은 다 늘어놓길래 내가 동선에는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는 못한다고 고집 부리면서 난리를 쳤었잖아. 결국 동서의 행동 때문에 나랑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기억 안 나? 불과 작년 일인데 이해하라는 게 잘못된 거지. 그때는 제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형님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다니까요. 언제 기회 되면 진심으로 사과드리려 했는데 오늘 겸사겸사해서 찾아온 거니 저에게 기회를 좀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김장김치로 형님 얼굴 올려친 건 정말 죄송해요. 일하지도 않았는데 김치 가져가지 말라고 화를 내셔서 저도 모르게 몸부터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형님한테까지 찾아왔겠어요. 그래도 돈 문제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미안하지만 바로 답을 줄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건 실례인 거 알지? 나는 지금 당장 해줄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있을 거야? 형님, 작년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요. 가족들한테도 돈을 빌린 상태라 손을 벌릴 데가 형님밖에 없어요. 돈이 필요한 이유를 세세하게 알려드릴 순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일주일 내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동서 생각이지. 돈을 빌려주는 내 입장에서는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빌려줬다가 나중에 나한테 불이익이라도 생기면 그때는 어쩌려고. 동서랑 내가 사이도 안 좋아졌는데 오히려 감정의 골은 더욱더 심해질 게 뻔하다고. 갑자기 찾아온 동서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길래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작년 김장 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거든요. 가족 모두가 새벽부터 나와서 정신없이 김장하고 시부모님께서 수유까지 삶아서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있는데 뒤늦게 시댁에 온 동서내외가 밥은 제일 많이 먹어놓고 오후에 김장을 마저 하려고 가족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는 모습만 보고만 있길래 제가 한 소리 했는데 그게 기분 나빴는지 되려 저에게 대들기 시작했고 서로가 안 좋아진 감정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일하기 싫으면 김장김치도 가져가지 말라고 화를 내는 순간 동서는 만들어 놓은 김치를 제 얼굴에 날리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었어요. 그때 이후로 동서와 저는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왔었는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무턱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동안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가 급전이 필요하니까 아쉬워서 용서를 비는 것 같아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았었죠. 동서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지만 그날 저녁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동서가 시동생한테 얘기했는지 시동생이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동서가 왔다 간 걸 알았는지 걱정이 돼서 전화했길래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대충 얘기해 준 뒤 돈을 빌려주지 않고 돌려보냈다며 화가 나 있는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잠잠하더니 동서가 정말 돈이 급하긴 했는지 다시 저희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시동생까지 함께 왔었네요. 다행히 남편도 출장을 마치고 집에 온 상태라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시동생과 동서가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용서를 구했어요. 형, 그땐 정말 미안했어.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잖아.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지금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더 이상 당겼을 데도 없어서 도움받을 곳이 형밖에 없어. 원래 오늘 돈을 입금해야 되는 날인데 자금이 없어서 정말 사정사정하고 시간을 미뤘거든.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생이 형한테 무릎 꿇고 이렇게 빌고 있잖아.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앞으로 무슨 일이든 시키는 건 다 하고 은인으로 모시고 살게. 도대체 어디에다가 돈을 쓰길래 여기저기 전부 다 빌려서 감당도 안 될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빌려주면 갚을 수는 있다는 건 어떻게 보증할 건데? 네가 또 무슨 사고를 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무턱대고 빌려줄 수는 없잖아. 아주버님, 저희가 쓸데없는 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요. 투자 목적으로 쓰는 거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한 번만 믿고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도움될 날이 훨씬 더 많을 거라니까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제대로 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기밀 사항이라 아무 말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남편은 동서내외가 과거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무릎까지 꿇은 모습을 보고 고민에 빠져 있는 듯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뿐인 동생인 시동생까지 남편을 설득시키기 위해 찾아온 걸 보고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했고 남편의 생각을 들어봐야만 했어요. 무작정 투자 목적으로 급전을 5천이나 빌려달라는 건데 저희도 현재 현금이 없는 상태라 보증금에서 일부를 빼서 줘야 할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던 도중 남편의 핸드폰으로 누군가가 전화가 왔길래 확인을 해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었고 아무 생각 없이 받게 되었죠. 너희들 잘 지내고 있지? 한동안 연락이 뜸하길래 전화 좀 해봤다. 내가 갑자기 전화한 건 기섭이가 너희 집에 찾아갔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무턱대고 찾아와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지금 많이 난감한 상황이에요. 나도 대충은 알고 있다. 엄마한테도 1억을 빌려갔거든. 자식이 얼마나 급했으면 부모에게 손을 벌렸겠니? 1억을 빌려갔다고요? 그런데도 저희한테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무슨 돈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데요?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우리도 빌려주든 말든 하죠.
무턱대고 투자 목적이라고만 얘기하면 저희가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더군다나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도 옆에서 지켜봐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남도 아니고 네 동생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 하나뿐인 가족이 불행해지길 원하는 거야? 너는 동생이 길거리에 앉았으면 좋겠니? 잘 돼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잖아. 엄마 믿고 5천만 원 빌려줘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줘야만 진정한 은인인 거야. 이번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거다. 앞으로 잘하겠다잖아. 너는 돈이 중요하니? 가족이 중요하니? 피를 나눈 형제끼리 돈 때문에 멀어져야 되겠어?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시모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시모가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있는 동서내외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의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힘들었을 것 같았죠. 좋지 않은 사이인데 가족이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 일단 저는 난감해하는 남편을 대신해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통화를 하고 있던 남편은 갑자기 제가 뱉은 한마디에 당황을 했고 시모는 수화기를 통해 제 말을 들었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바꿔보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뭔데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목이 터져라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옆에서 감히 초를 쳐? 이제 보니까 네가 우리 집에서 문제인 거네. 그때도 그냥 입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항상 작은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더구먼. 결국 싸움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잖아. 너도 손윗 사람으로서 잘한 거 하나 없는데 동생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줄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 것 마냥 그때 당했던 걸 복수라도 하는 거야? 속이 그렇게 좁아 터져서 앞으로 내 아들과 결혼 생활하는데 내조는 잘할 수 있겠니? 어머님,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희도 주머니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서방님이 많이 힘들다고 해서 무턱대고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일을 떠나서 돈 문제는 정말 예민한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아시는 지인분에게 돈 빌려드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서 잠적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못 받고 계시지 않나요? 그 말이 왜 여기서 나와? 너는 남이랑 가족이랑 똑같니?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당장 자금 준비해서 빌려주도록 해라. 괜히 나한테까지 안 좋은 이미지 박히고 싶니? 좋은 말 할 때 하라는 대로 하고 이번 주 주말에 모두 다 집으로 와라. 시모는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고 상황은 점점 안 좋게 만들어 가셨어요. 남편도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게 싫었는지 저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돈을 빌려주는 쪽으로 얘기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 동서내외와 사이가 좋아지면 앞으로 가족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 고심 끝에 결정한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의 일부를 빼서 동서에게 급전 5천만 원을 빌려줬고 돈을 받은 동서내외는 최대한 빨리 갚겠다며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믿고 빌려줬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내외의 태도는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어떻게 그 날짜에 딱 맞춰서 돈을 받을 수 있겠니?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면 알아서 갚을 텐데 빌려줘 놓고도 욕을 먹어야 되겠어? 하여간 이래서 집안 형편이 안 좋은 너를
며느리로 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다. 어머님, 저희 집안과 돈을 빌려준 게 무슨 상관이에요? 잘 살든 못 살든 빌려주고 약속된 날짜에 갚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이래서 돈 관련해서는 가족들끼리 거래하지 말라는 건데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신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사정이 어려워도 보증금 빼서 5천만 원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고맙게 생각하면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못 갚아도 일부는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형님, 저희가 안 준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일단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코 묻은 돈, 솔직히 가족끼리는 안 받아도 될 정도의 금액 아닌가요? 절대 까먹지 않을 테니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만날 때마다 돈 얘기 꺼내면 저도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어머님,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돈 빌린 것도 서러운데 가족이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약속한 시간 지났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쪼으면 되겠어요? 차라리 이런 모임 가지느니 따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서, 말 참 웃기게 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꼴랑 5천만 원이 없어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눈물까지 흘렸으면서 코 묻은 돈 가족끼리 뭘 받냐고?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빌려갈 때는 전부 다 연기였다는 거지?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이번 주 내로 빌려준 돈 갚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겠어? 참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아, 알았어요. 주면 되잖아요. 그깟 5천만 원 가지고 엄청 떽떽거리시네.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동서내외는 저희와 대화를 섞고 싶지 않다며 식사를 하던 도중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고 시몬은 좋았던 분위기 제가 다 망쳤다면서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제 날짜에 돈을 꼭 갚겠다며 각서까지 써놓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동서가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여유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빌려준 것도 아닌데 시몬은 왜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작년에 동서가 김장날 난리를 쳤을 때는 시모가 오히려 동서한테 저보다 더 많은 화를 내셨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동서의 편에 서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게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여우 같은 동서가 무언가로 시모를 구워 삶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댁에 계속 있을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모는 운전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 말아먹었다며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차라리 다른 여자 만나서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셨네요. 주변에 아는 여자들도 많으니 당장 이혼하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차를 돌리라고 저도 화를 냈어요. 남편은 가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시모는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전화를 대신 받았죠. 당장 내 아들 바꿔라. 누가 너랑 통화하고 싶다고 했니?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아들 바꾸래도? 어머님, 동서한테 뭐 책 잡힌 거라도 있으세요? 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면 저는 동서에게 돈 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셔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동서도 저희 집안 사정을 알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일부는 갚을 수 있는 건데 좀 전에 동서의 행동이 어땠어요? 평생 갚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나요? 거기에다가 코 묻은 돈이라고 말까지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화내고 싶지 않아서 그 정도로 넘어간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당장 돈도 없는 애들한테 뭘 어떻게 받겠다는 건데? 애들이 계획이 다 있겠지. 그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니?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가족 간의 분열이 생긴다는 거 몰라? 빌려줬으면 갚을 때까지 기다려라 좀. 그리고 둘째가 말한 거 하나도 틀린 거 없는데? 1억 빌려준 나도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꼴랑 5천만 원 빌려준 네가 내 앞에서 난리를 치면 되겠니? 누가 커지 아니랄까 봐. 너도 참 불쌍하다. 내 아들은 돈 많은 여자 차고 넘치는데 하필 너를 만나서 고생만 죽어라 하고 마음 같아선 지금 당장 이혼시키는 게 내가 바라는 거다. 나도 지금 억지로 참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입도 뻥긋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모임 있을 때 얼굴 붉히고 신경에 거슬리는 얘기하면 그땐 정말 끝을 볼 줄 알아. 시모는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쉬지 않고 저에게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 잘못이 아닌데도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 시모에게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렇게 동서가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그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갈 때쯤 기다리다 지친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제 전화를 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일부러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모도 이런 점에 대해 알고 계셨지만 참견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참고 또 참았던 저는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고 동서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동서 내외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실에 불은 켜져 있었는데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선 제 얼굴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동서네이가 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동서네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길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서를 붙잡고 집 안으로 다시 밀친 다음 분노한 얼굴로 동서네이를 노려보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몇 시간 동안 문 앞에 서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지 동서는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불법 침입인 거 모르세요? 무턱대고 저희 집에 찾아오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좋겠어요? 경찰에 신고해. 누가 겁나는 줄 알아? 동서,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아, 돈 때문에 오신 거구나? 좀 기다려 달라니까요. 아직 저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요. 형님 돈 떼먹을 생각 손톱만큼도 없으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5천만 원 가지고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제가 갚을게요. 그런데 2달 더 기다려 주셔야 돼요. 투자금 회수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 돈을 빼면 여태껏까지 힘들게 유지했던 시간들이 전부 물거품으로 되어버린다고요. 형님도 고생한 만큼 이자를 받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앞에 5천만 원 가지고 와.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미 작년부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엔 더 큰 상처를 받아서 5천만 원 돌려받고 2번 다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네. 정말 형수님은 참 피곤한 타입이셔. 기다림도 없고 형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형수님이랑 살았으면 숨 막혀서 세상 떠났을 것 같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계속 이러실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일 당장 드릴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다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렇게는 안 돼. 시기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언제 시기가 좋아질 건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휘둘리고 있잖아. 형수님 얼굴 좀 안 보고 살면 안 돼? 2달만 참으라니까. 우리가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형님도 여태까지 참은 거 2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동서는 당장은 돈을 갚기 힘들다면서 무조건 제 말을 거절했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감정만 상처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때마침 회사에서 퇴근한 남편이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자 많이 곤란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2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면서 저희 가족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위치가 적힌 주소로 급하게 달려가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연단 앞에 동서와 서방님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도중 남편의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동서내외가 다단계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연단 앞에는 정기총회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동서내외의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와 남편을 호명했어요. 남편이 저희 부부를 새로 들어온 신입으로 알린 것 같았습니다. 동서내외의 가족이라고 미리 얘기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안내받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동서내외가 남편이 말한 다단계 회사에서 실적이 제일 좋은 직원으로 뽑혀서 연단에서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연단에서 동서내외가 누군가를 향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라 남편과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었죠. 시모가 동서내외를 반겨주며 고생했다고 격려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과 제가 앉아 있었던 자리는 신입사원들을 교육해주기 위한 자리였고 동서내외와 시모는 저희 부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쳐서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어떤 직원이 동서내외한테 다가가 대화를 나누더니 저희 쪽을 바라보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직원이 저희 부부 얘기를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도망을 치려 하길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하게 뒤쫓아가서 동서내외와 시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저희가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뭘 나중에 얘기해? 재수 씨 이름 대니까 바로 들여보내주던데.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출장 와서 볼일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재수 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봐서 뭔가 싶어 와봤거든. 그런데 지금 모두 다단계에 속해 있는 거야? 무슨 다단계야? 여기도 엄연한 회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돈 벌겠다고 떼지어 들어온 거 안 보여? 우리 위치가 얼마나 높은 줄 알아? 정상적인 회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초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설마 여기까지 돈 받으려고 온 거야? 예, 너희들 이번에 실적 좋아서 포상금 받았는데 그걸로 그냥 돈 주고 땡쳐라. 어떻게 남의 회사까지 쫓아와서 돈 달라고 난리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희들 없어도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2번 다시 내 앞에 얼굴 보이지도 마라.
시모와 동서내외는 저희가 돈을 받으려고 쫓아온 줄 알고 있었어요. 너무 예민한 모습을 보이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잠시 뒤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고 사람들을 에워싸며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고 시모와 동서내외는 갑자기 경찰들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경찰 한 분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인도에 따르라는 말에 일단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저희가 동서내외의 가족이라며 상황 설명을 물어보자 담당 경찰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동서내외는 어느 화장품 다단계 회사에 속해 있었는데 투자금 지원이 많아 임원으로 발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매달 5%의 이자 금액을 지급해준다며 5개월 뒤에 원금까지 돌려준다는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거기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갈취한 상태였어요. 동서내외는 임원이 되기 위해 저희한테까지 돈을 가져간 거였고 그 다단계 회사는 꽤 오래 운영이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동서내외 관계자들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경찰은 이 회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죠. 그리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 몰수와 추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돈의 이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돈을 빌려줬던 거였죠. 저희 부부는 동서내외에게 사기를 당했던 5천만 원을 결국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시모와 동서내외는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일에 가담했다는 게 황당할 뿐이네요. 지금 현재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기 위한 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징역을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모 또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에 처벌을 받게 될 것 같네요. 이런 행동들을 저지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뻔뻔하게 행동했던 동서내외가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분명 다단계 회사의 사기로 피해자가 계실 텐데 하루빨리 모든 배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가 되는 일은 아무래도 남편을 선택한 일인 것 같아요. 최근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차가 넘어가는 동안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왔던 건 제 딸이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참아왔던 건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번만큼은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남편이 일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몸을 쓰는 일이라서 허리를 잘못 쓰는 바람에 오랜 시간 고생을 많이 했었죠. 아마 거의 1년 동안은 누워서만 지냈던 것 같아요.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조금씩 몸이 회복이 되는 것 같더니 또다시 전에 했던 일을 알아보려 하길래 완벽하게 낫지 않은 이상 일자리 알아보는 건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의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치를 준 적도 없는데 집안의 가장이라서 그런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일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경제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걷는 것 또한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아졌는데 옆동에 살고 계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저희 아빠가 가지고 계신 건물이 몇 채가 있으신데 제가 살고 있는 건물과 시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건물은 5년 전에 제 명의로 바꿔 놓으셨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 일을 줄이고 싶다며 제가 관리하길 원하셨고 그렇게 제 소유의 건물이 되었었죠. 시부모님께서 저희 건물에 살게 되셨던 이유는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지속적인 적자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들 때문에 빚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셨죠. 다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저희 건물에서 무상으로 지내실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아빠는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집 하나를 내어 드렸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저도 아빠의 결정에 불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오신 이유를 들었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고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우리 아들이 요즘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며? 내가 봤을 때 아직 허리가 좋아진 것 같지는 않던데 웬만하면 1년 더 쉬게 하는 게 어떻겠니? 한 번 다친 허리는 또다시 다치기 마련이거든. 어차피 네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 받고 살아도 충분한데 내 아들이 무리하면서까지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구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다시 무식하게 힘쓰는 일을 알아볼 텐데 차라리 그럴 바엔 너랑 같이 건물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오죽했으면 내가 직접 여기까지 찾아왔겠니? 웬만하면 그냥 지금 버는 돈으로 같이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그이가 계속 일자리를 알아보려는 게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게 답답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이가 일을 하고 싶다면 저는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병원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고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워낙 몸 쓰는 일을 많이 해와서 그런지 그동안 몸에 피로가 많이 쌓여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회복을 했는지 움직이고 싶어 하더라고요. 계속 집에만 있게 하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정 아니다 싶으면 그때 또 다른 걸 생각해 보면 되죠. 저희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것 말고 또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내가 이번에 괜찮은 자리 하나 봐둔 게 있거든. 딱 가게 차리기 좋은 위치라. 이번에 꽈배기집 하나 차려볼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꽈배기요? 어머님 그런 것도 만드실 줄 아세요? 맛만 좋다면야 손님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겠지만 그런 곳은 임대료도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찾아온 거잖니. 네가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고 아직 대출받은 빚도 다 갚지 못했는데 또다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잖아. 거기에다가 차리면 분명 대박 날 거다. 내가 주변 상권 조사까지 싹 다 했는데 꽈배기 가게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 하루라도 빨리 입점시켜야 다른 사람들이 시작을 안 하지. 내부 인테리어만 우리 돈으로 할 테니까 네가 보증금이랑 임대료 좀 내줄 수 없는 거니? 내가 오죽하면 찾아왔겠어. 사돈댁 덕에
우리 집안이 지금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도움을 줘야 할 거 아니야. 분명 대박 날 거고 나한테 투자한 거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 사람이 꽈배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 믿기 힘들다면 내일 만들어서 올 테니까 먹어보고 결정하는 건 어때? 우리가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니? 시부모님이 저에게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서 사용할지 고민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가족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잘 살면 좋겠지만 시부모님이 그동안 식당을 운영하셨던 방식을 보면 절대 돈을 잘 벌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위생 개념도 없었을 뿐더러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 재방문율을 떨어뜨릴 정도로 불친절했었죠. 그래서 꽈배기 가게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드리지 못하고 부모님과 상의 후 말씀드리겠다고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설명을 드린 뒤 댁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때마침 외출하고 들어온 남편은 제가 심각한 얼굴로 고민을 하고 있자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에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대화를 이어 나갔어요. 엄마가 꽈배기 집을 하신다고? 거기가 그렇게 자리가 좋대? 마음이 급하신 거 보면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이 장인어른께 말 좀 잘해서 도와드리면 안 돼? 나도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게 어때? 어차피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 거고 몇 달간 자리 잡힐 때까지만 임대료 좀 내주면 좀 수월하게 하지 않겠소?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가족이라잖아. 돈 쌓아놔봤자 뭐해? 세상 떠날 때 들고 가지도 못하는 거. 계속 도와달라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말만 잘해주면 될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오늘 장인어른 댁에 같이 좀 가는 게 어때?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시부모님과 함께 가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갑자기 의욕적으로 변해서는 저희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부탁 좀 해보라며 계속 저를 부추겼습니다. 남편은 당장 저희 친정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다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돌발 행동에 저는 딸을 데리고 남편을 뒤따라갔고 저희 가족은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 제가 좀 더 대화를 하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남편은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렇게 10분 정도 걸어서 부모님 집에 도착을 했고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앞뒤 다 자르고 다짜고짜 시부모님 가게 차리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워낙 정신없이 집 밖으로 나가다 보니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걸 깜빡해서 남편을 보자마자 당황스러워 하셨죠. 부모님께선 침착하게 남편을 거실로 데리고 와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셨고 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돈께서 꽈배기 장사를 하고 싶다는 건데 돈이 모자란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한두 푼이 아니라서 당장 답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많은 게 아니거든. 일단 생각할 시간 좀 줄 수 있겠나? 김서방 자네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많이 힘든 건 아는데 가게 차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나. 전에 하던 식당도 잘 안 돼서 결국 폐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네만. 네, 당연히 신중하게 결정은 하셔야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살아오신 세월을 봤을 때 단 한 번도 인생을 대충 살아가신 적은 없으세요. 장사라는 게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결정하신 사업은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답을 주시는 게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직접 가게 운영을 도와드릴 생각이거든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저번처럼 좋은 결과가 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신중하게 결정해서 다시 답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네, 그렇게 하세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 사람도 허리가 괜찮아져서 일자리를 구하던 도중에 나온 말들이라 더 의욕이 생긴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예상했던 대로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잘못하다간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될지도 몰라 고민하던 끝에 많은 돈을 빌려주기는 힘들 것 같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가족 간 돈거래를 원하지 않으셨던 부모님께서 내리실 결정을 저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고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결정을 내리신 거라 부모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저희 가족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게 아닌 시부모님과 남편은 불만이 한가득이었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곤 상처되는 말을 늘어 놓으셨죠. 내가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아니?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도와달라고 한 건데 어쩜 바로 거절을 할 수가 있니?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돈 문제로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거절을 하신 거였어요. 가족 간의 돈거래는 신중해야 되잖아요. 적은 금액도 아닌데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쪽 상가가 좋은 건 알겠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게 어떻겠어요? 요즘은 맘만 좋다면 멀리에서라도 찾아오잖아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 어머님 많이 힘드실 때 모른 척 한 것도 아니고 도와주셨잖아요. 지금 살고 계신 집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사람도 가게 오픈하면 열심히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으니 분명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기분 전환이라도 좀 할 겸 밖에 나가서 외식이라도 할까요? 어머님, 이대로 그냥 가시게요? 시부모님께서는 얼굴이 굳어지셔서는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같았지만 너무 크게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 저 또한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선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나가시자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곤 마음이 안 좋았는지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감정이 격해졌는지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저도 서운함을 표현했어요. 돈도 많은 집안이 그거 얼마나 된다고? 꼭 그렇게까지 거절을 했어야만 해? 우리 부모님은 당신한테 부탁하는 게 쉬웠는 줄 알아?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어? 허리 다쳐서 집에서 쉬는 것조차 눈치 보이니까 집안일이며 육아까지 전부 다 책임지는데 나를 봐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장인어른이 안 도와주겠냐고. 진짜 너무 실망했다고. 이런 거 보면 꼭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니까. 나 오늘 안 들어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방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 집안이 어때서 지금까지 당신 집안 도와준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어느 누가 집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줘. 그리고 당신이 다쳤을 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불만을 얘기한 적 있었어? 당신이 허리 다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나 혼자 애 보고 집안일 하는 게 쉬웠는 줄 알아? 다른 여자였으면 벌써 때려치우고 이혼했을 거라고. 나는 지금도 당신이 알아서 해주길 기다리고 있잖아. 괜히 돈 빌려줬다가 오히려 양가 집안에 안 좋은 감정이 생길까봐 아빠는 그게 걱정돼서 거절을 하신 거야. 그리고 꽈배기 만드는 거 아직 단 한 번도 해보신 적도 없으시다며. 마음이 급하시니까 아버님이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셨잖아.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반찬 좀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뭘 목격했는지 알아?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꽈배기를 사가지고 걸어오시면서 드시고 계시더라. 두 분이서 하나씩 드시고 계시는데 어머님이 일단 가게부터 오픈하는 게 급하다면서 일은 나중에 배워도 된다고 사가지고 온 꽈배기를 나한테 주면 될 것 같다는 말을 하셨어. 내가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아? 어떻게 꽈배기 하나 만들어 본 적도 없으시면서 무작정 가게부터 차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장사라는 게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도 망하는 게 요즘 세상인데 아버님 어머님께서 하신 행동은 우리 부모님께서 힘들게 벌어모으신 돈을 그냥 흥청망청 쓰시겠다는 걸로밖엔 안 보이잖아. 우리 부모님이 오죽 급했으면 그러기까지 했겠소. 그쪽이 위치가 좋고 이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어떻게 당신은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는 거야? 내가 당신 집안 이해하지 않았으면 벌써 갈라섰어.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는지 알아? 우리는 계속 베풀기만 하는데 당신이랑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갈 수 있을지 고민만 하고 있잖아. 내 말이 틀려? 지금 상황을 봐봐. 땡전 한 푼 없이 우리 가족들에게 기생충처럼 얹혀 살고만 있으면서 돈만 축내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요즘 정말 많이 힘들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당신이 가서 좋게 설명드린 뒤 마무리하고 와. 나도 정말 많이 참았거든?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같이 사는 건 사랑이 때문이라고. 그리고 당신도 이제 일자리 알아봐. 집안의 가장이 허리 아프다는 핑계로 언제까지 쉬고만 있을 건데? 당신 부모님 꽈배기 가게 차려주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 해드리면 되잖아.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저도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었는데 저희 가족에 대해 함부로 말한 남편과 시부모님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결국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대출을 받으셨고 원하시는 가게를 무리하게 오픈하셨어요. 남편도 시부모님의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면서 열심히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부모님의 가게에 가는 게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었죠. 아빠는 그래도 가게를 오픈했는데 가봐야 하지 않겠냐며 장사가 잘 되고 확실히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때 도와줘도 늦지 않는다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주말에 시간 될 때 가족들과 함께 가게를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상상했던 거와 다르게 가게 안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당황한 저희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데 시모가 꽈배기를 건네주셨고 저희 가족은 하나씩 시식을 해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았어요. 제대로 배우지 않고 무턱대고 차린 꽈배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겉은 거뭇하게 탔는데 속은 익지 않아 너무 질어서 밀가루를 씹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의욕만 앞서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가족이 도와주지 않아서 장비가 좋지 않아 문제가 생긴 거라고 불만을 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길 건너편에 대형 꽈배기 가게가 생겨서 시부모님 가게에는 오지도 않는다며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줄 수도 없을 만큼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시댁 식구들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아빠는 고개를 저으시면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무턱대고 일을 저지른 결과라며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또다시 대출빚만 늘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대출빚을 갚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또 몸쓰는 일이라 언제 어떻게 허리를 다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가면 갈수록 대책 없는 시댁 집안들의 행동들 때문에 답답했었고 부모님께서는 금전적으로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이 대책 없이 저질러버린 일들을 도와준다면 또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라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자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 집에 직접 찾아가셨는지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놀라 허겁지겁 친정집으로 향했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도대체 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남도 아니고 그래도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상황이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지 않는 거냐고요? 제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도와주실 건가요? 아직 빚도 못 갚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또 대출을 받아 가게를 차렸는데 망했으면 저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시면서 그냥 불구경 하시듯 쳐다만 보실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제 아들은 허리가 온전치도 않은데 빚을 갚으려고 밖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러다 또 허리라도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왜 다들 말이 없으세요? 무슨 말을 하셔야 대화가 이어질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도와드린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는 겁니까? 제 딸한테 들었었는데 사부인께서 아무 계획 없이 마음만 급해서 무작정 밀어붙인 거라면서요. 꽈배기도 만들지 모르는데 주변 상권에 꽈배기 가게가 없다고 먼저 입점하려다가 이 꼴을 당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도 모르고 도와드렸으면 제 돈도 잃게 되는 건데 이게 왜 저희 탓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했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폐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도와드릴 생각 없으니 사돈께서 저지른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시죠. 시부모님께서는 얼굴이 붉어지셔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박차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막무가내로 나가시는 시부모님의 행동에
저 또한 할 말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도 시부모님의 막말에 상처를 받으셨는지 먼저 손을 내밀어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남편과 저와의 관계에도 심각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말하는 것도 거침이 없었고 애가 보는 앞에서 저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의 행동에 점점 지쳐가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제 머릿속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맴돌았고 당장이라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었지만 제 딸이 받게 될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 쉽게 이혼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온 시간이 5년이나 지나 버렸고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만큼 남편에게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밖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엄마의 병명을 듣게 된 저는 너무 놀라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고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갑상선 암으로 한동안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계셔야만 한다며 아빠도 괴로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담당 의사는 3기에 접어들기 전에 발견하게 된 거라 집중 치료만 잘 받는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며 저희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남편이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해줄 만큼 충격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는데 몸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길래 고깃집에 다녀왔냐고 물어보니까 배가 고파서 잠깐 식당에 들렀었다며 저희 엄마가 운영하는 소고기집 가게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오는 중이라며 문병객에게 식대 내주는 게 도리 아니냐는 어이없는 말을 꺼내길래 뭐 하는 짓이냐고 되묻자 툭불 등심 12만 원 정도 먹었는데 사장인 저희 엄마 앞으로 청구했다며 카운터 직원에게 얘기해 놓았다고 엄마 앞에서 이쑤시개로 치아에 낀 음식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안 나와 남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확인을 해보니 엄마 식당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무슨 상황인지 몰라 받는 순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까 남편 되시는 분이 사장님 앞으로 청구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가셨거든요. 문병객이라는 말만 하고 나가셨는데 지금 다른 가족분들까지 오셔서는 한 차례 드셨는데 한 4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사장님 문병객이라면서 여기서 낀 일을 해결하고 병원에 가시는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붙잡고 있긴 한데 손님들도 계속 들어와서 급한 마음에 일단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아까 남편 되시는 분께서 툭불 등심 12만 원 드시고 가셨고요. 이분들은 40만 원어치 드시고 나가시려는 거 힘들게 맞고는 있는데 저희도 들은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데 일단 전화 바꿔 드릴게요. 나다. 오래간만이지?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안 쓰더니 갑상선 암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던데. 그래도 병문안 가는 게 도리일 것 같아 잠깐 들리려는데.
우리가 점심을 안 먹었지 뭐냐. 그래서 가는 길에 사돈이 운영하는 가게에 잠깐 들려서 한 끼 해결했는데 오래간만에 소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목구멍에 술술 넘어가더라고. 툭불 등심으로 한 40만 원어치 정도 먹었는데 사돈이 어차피 사장이니까 그 앞으로 청구하면 되잖아. 문병객에게 식대 내주는 건 당연 도리 아니겠어? 지금 사돈 병원으로 출발할 거니까 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직원들 좀 빨리 치워봐라.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아직 감이 안 잡히나 봐. 어머님, 지금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세요? 저희 엄마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지금 엄마 식당에서 소고기를 40만 원어치나 드셨다고요? 병문안을 오시려면 먼저 병원에 오셨다가 식당에 들리는 게 순서 아닌가요? 지금 당장 어머님이 드신 거랑 이 사람이 먹은 음식값 지불해 주세요. 어머, 내가 왜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나는 내 아들의 말을 따른 것밖엔 없는데. 할 말이 있으면 내 아들한테 해라. 그리고 너는 문병객 대우를 이런 식으로 하니? 기분 나빠서 병문안 갈 생각도 싹 사라졌으니까 내 아들이 한 걸로 퉁치도록 하자. 그럼 이만 끊으마. 그러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되잖아. 이런 일로 오래간만에 우리 부모님 배에 기름칠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꼭 그렇게까지 모질게 말을 했어야 돼? 당신은 지금 우리 집안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저지른 거 알아? 그동안 우리 엄마 식당에 들어오지도 못하다가 입원하시니까 문병객 핑계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먼저 병문안을 오시고 좋게 대화를 풀어나간 뒤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게 순서 아니냐고. 우리 엄마가 누워 계시는데 앞에서 이를 쑤시고 있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당신이랑 내가 함께한 세월들이 너무나 후회돼. 사랑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는데 이러다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다. 이제 그만 갈라서도록 하자.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가자고. 그리고 그동안 무상 거주 중이었던 내 건물에서도 당장 나가. 문병객 도리? 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럼 세입자 도리도 뭔지 알려줄게.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뒤 이혼을 통보했고 곱방귀도 안 끼던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그동안 무상으로 살고 계셨던 집 또한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제서야 좋게 풀어가려는 시무한 남편이 슬슬 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봐주지 않고 그 사람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부모는 살고 있던 집에서 어떻게 나가냐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조금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남편과 법적으로 남남이 된 이후 시부모님과 남편은 결국 지금 살던 집보다 훨씬 더 작은 집을 구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죠. 최대한 좋게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봐주고 싶지 않았어요. 기생충 같은 그 사람들과 살 바엔 차라리 혼자 살면서 제 딸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지금도 저희 가족에게 미련이 남았는지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절대로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 인간들과 함께했던 세월들을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네요.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남편은 재결합하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지만 힘들게 빠져나온 만큼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받아줄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 딸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삶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작년 설 명절 때 시댁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던 적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2년의 시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며느리로 들어온 저를 너무 싫어했던 형님과의 관계였어요.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주지 않고 얼굴만 보면 제가 싫다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형님의 행동에 지쳐갈 때쯤 설 명절 때 일이 안 좋은 상황이 터졌고 저를 왜 싫어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제 삶 자체가 너무 싫었다며 안 좋은 감정을 표출했어요. 형님이 저를 하도 싫어하다 보니 저 또한 그런 형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나중엔 서로 말도 섞지 않았어요. 안 좋은 사이가 되면서부터 그 피해는 전부 시댁 식구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집안 같은 경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저는 특이하게도 형님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저를 싫어했던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고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형님은 항상 안 좋은 시선과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족한 환경에 살던 제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해오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전부 거짓이라고 의심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였을 때면 매번 저에 대한 안 좋은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모는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했지만 형님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 모두 점점 지쳐가게 되었고 형님의 모난 성격과 행동들이 되려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모도 처음엔 좋게 풀어가려 하셨지만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 많이 힘드셨는지 형님이 저에게 하는 사소한 행동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안 좋은 감정선이 결국 설 명절 때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늘 처음 시작은 조용한 분위기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씩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하게 식사가 끝이 나고 모두가 거실에 모여 시모가 미리 준비해 두셨던 과일을 함께 먹고 있는데 형님이 세배를 해야 되지 않겠냐며 조카를 떠밀었어요. 시모는 과일 먹다 말고 갑자기 무슨 세배냐며 불편해 하셨어요. 아니 왜요? 모여있을 때 해야죠. 그럼 언제 해요? 저희 저녁에 올라가 봐야 하는데 아버님은 이미 술도 많이 드셨고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방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해야죠. 어머님은 제가 뭐만 하려고 하면 꼭 한마디씩 하시더라.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리 집안 장손자가 세배하겠다는데 좋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가 말하는 뜻을 못 알아먹는 거니? 일단 정리가 좀 되고 나서 준비가 됐을 때 세배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건데 작은 며느리가 너희 시아버지랑 대화하고 있는 걸 봤으면서 갑자기 끼어들어 중간에서 차단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다. 작은 애가 임신 초기인 거 너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대화 도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거 예의가 아닌 거 알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순 없지.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작은 며느리한테 관심이 가는 게 꼴 보기 싫은 거니? 너는 꼭 작은 애한테 관심이 쏠리면 중간에서 차단을 하더라.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 누가 뭐라고 하니?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하자. 네. 제가 눈치 없이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손자가 아까부터 세배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동서가 임신했다고 어머님 장손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서운해서 끼어들었어요. 세배 받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잠깐이면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게 될 줄은 전혀 몰랐네요. 눈치 없는 저는 먼저 일어날게요. 그래. 그럼 일단 우리 장손자 세배부터 받도록 하자. 아까부터 기다렸다니까 서둘러 받아야지. 오늘 좋은 날인데 당신도 대충 넘어가자고. 시부는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걸 느끼시곤 서둘러 세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세뱃돈으로 주셨는데 형님이 조카에게 준 세뱃돈의 금액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또다시 불만을 털어놓았고 시부는 기분이라며 다시 지갑을 열었는데 그 순간 형님이 시부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지갑 안에 있던 5만 원짜리 지폐를 보면서 장손자 컴퓨터 한 대 사야 한다면서 넉넉하게 좀 달라며 갑자기 시부의 지갑에 손을 가져가더니 지갑 안에 있던 5만 원짜리를 전부 다 꺼내 들었어요. 가족들 모두 형님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고 시모는 버릇없이 행동한 형님에게 한 소리 하려 하자 시부가 시모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컴퓨터 장만한다는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더는 얼굴 붉히지 말라고 상황을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시모는 좋게 넘어갈 정도로 가벼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돈을 세고 있는 형님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예의 없이 어린애 지갑에 함부로 손을 대? 내가 좀 전에 너한테 뭐라고 그랬니? 예의 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무리 버릇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시애비 지갑에 함부로 돈을 꺼내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세고 있어? 이러니까 네가 욕을 얻어먹는 거다.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10년이나 됐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냐? 당장 이리 내놓거라. 아니, 아버님이 괜찮다잖아요. 어머님 손자가 컴퓨터가 필요하다는데 이렇게까지 화내시면 기분 좋으세요? 아버님 지갑에서 제가 돈을 확 뺏은 것도 아니고 애교 부리면서 가져간 거잖아요. 어머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왜 항상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건데요? 어머님 잔소리 지긋지긋하다고요. 동서한테는 맨날 좋은 말만 해주고 저는 사소한 행동조차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데 정말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어머님이랑 얼굴 안 보며 살고 싶다고요. 나이를 헛먹었구만.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앞으로가 막막하다 막막해.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다음부터 오지 마라. 나는 너 얼굴 보고 싶은 줄 아니? 맨날 불만 투성해.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거기에다가 질투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작은 애와 조금만 대화 나누려 하면 끼어들어서 차단하고 이게 애지 어른이야? 처음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너는 어떻게 매번 얼굴 볼 때마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냐? 시애미가 말하고 있는데 어딜 가는 거야?
그 돈은 이리 내놓고 가거라.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니? 제가 오늘 나를 잡으려고 그러나?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구만. 형님은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가 시부 지갑에서 꺼낸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도 형님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컴퓨터를 하나 장만해주고 싶다고 미리 아버님한테 얘기해서 돈을 달라고 했다면 고민하지도 않고 주셨을 테지만 형님의 행동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애교를 부리면서 지갑에서 돈을 빼갔다 해도 아버님 지갑에 함부로 손을 대는 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는 형님이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모임을 가질 때면 매번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했었고 조만간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칠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날 분위기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고 형님은 저녁이 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형님은 나오려 하지 않자 시모가 한숨을 쉬면서 형님을 밖으로 불렀고 억지로 나와서 그런지 입이 산만하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시모는 더 이상의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셨어요. 시모는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지 않다며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며 상황을 좋게 마무리 지으셨고 형님도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릴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를 끝낸 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도와주던 형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몇 분 뒤 다시 주방으로 돌아온 형님은 설거지하고 있던 제 어깨를 잡아 강하게 돌려 세운 뒤 흥분한 얼굴로 한마디 했습니다. 너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좀 전에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을 때 가족들 모두 식사하고 있었잖아. 그 잠깐 사이 어디 갔다 온 거야? 형님,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화장실 갔다가 바로 자리에 앉았잖아요. 제가 어디를 다녀와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바로 주방으로 들어왔는데요. 흥분하지 말고 제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와는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연관이 없다고? 아까 밥 먹을 때 너만 자리를 비웠었는데 어떻게 연관이 없을 수가 있어? 내 방에 들어왔잖아.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네가 가져갔지? 아니, 무슨 마지막 기회요. 그리고 제가 뭘 가져갔다는 건데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형님 방에서 뭘 가져가기라도 했다는 건데요. 그래, 네가 가져갔잖아. 아버님이 우리 아들한테 세뱃돈으로 주신 80만 원, 그게 없어졌다고. 밥 먹기 전까지 돈이 있는 걸 분명히 확인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하니까 80만 원이 사라져 버렸다고. 그 돈 우리 아들 컴퓨터 사주려고 힘들게 받은 거 두 눈으로 봤으면서 어떻게 그걸 가져갈 수가 있어? 제가 왜 그 돈을 가져가겠어요? 저는 형님 방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잘 찾아봤어요? 아까 화장실 갔다가 바로 주방으로 들어왔지 다른 곳으로 간 적은 없다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너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너는 고아잖아.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삶이 힘들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돈에 갑자기 욕심이 났겠지. 고아원 출신들 대부분이 손버릇이 안 좋다던데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런 곳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 나 지금 많이 참고 있거든? 오늘 어머님 때문에 기분 상당히 안 좋은데 더 이상 감정 터뜨리고 싶지 않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당장 80만 원 가지고 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형님, 지금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형님 방 근처에도 간 적이 없어요. 제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고작 80만 원 때문에 제 손을 더럽히겠어요? 그리고 방금 뭐라고 했어요? 고아원 출신이면 손버릇이 안 좋다고요? 제가 고아라서 저부터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애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사회로 나오면 그런 안 좋은 시선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책 잡힐까봐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나온다고요.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모르는 나이도 아니고 가족들끼리 있는 지금 이 공간에서 제가 왜 도둑질을 하겠어요? 괜히 죄 없는 사람 도둑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이것 봐라. 도둑질만 배운 게 아니라 거짓말까지 배웠나 보네. 우리 가족 중에 도둑질할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겠어? 고아라고 했었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더구만. 그동안 그 손버릇 어떻게 참고 살아왔대? 우리가 모르는 동안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둘 훔쳐갔던 거 아니야? 너 가방 좀 내놔봐. 뭐가 들었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 아니, 저 정말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가족들 모두 모아서 돈이 없어졌다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주버님한텐 물어봤어요? 그냥 딱 봐도 네가 훔쳐갔는데 어디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 가방 내놓으라니까.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네.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절대 못 속여. 우리 아들 컴퓨터 살 돈 80만 원 당장 내놔. 이 손버릇 고약한 고아녀나. 그동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는지 알아? 당장 토해내라고. 형님은 설거지 중이었던 저를 고아라는 이유 하나로 도둑으로 몰고 가더니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임신 중이었던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주방이 난장판이 될 정도로 형님의 손에 끌려 다녔습니다. 저는 배가 모서리에 부딪히기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양손으로 배를 움켜쥐었고 형님한테 뱃속의 아이가 위험해질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도 제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때가 이장님이 명절 음식 나눠주신다고 오셔서 가족들 모두 마당으로 나가 있던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해도 밖에서 들리지가 않았는지 아무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에게 머리채를 잡힌 뒤 사정없이 주방을 휩쓸고 다니던 저는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형님한테 그만하라며 세차게 밀쳤는데 키가 크고 힘이 장사였던 형님은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입 좀 다물라면서 그날 있었던 스트레스를 전부 다 저에게 풀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형님은 체력이 많이 빠졌는지 거친 숨을 고르며 잠깐 멈췄는데 그 순간 뒤에서 시모가 형님이 제 머리채를 잡는 모습을 보시곤 양손에 들고 있던 명절 음식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뒤이어 가족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흥분을 가라앉힌 형님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급하게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지만 이미 난장판이 되어버린 주방과 만신창이가 돼서 배를 움켜쥐고 있던 저를 보곤 시모는 이성을 잃어버려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물이 가득 들어있던 개수통에
머리를 쳐박아 버렸습니다. 형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자기 말 좀 들어달라고 했지만 형님보다 더 힘이 장사였던 시모는 들을 필요도 없다면서 형님의 머리를 개수통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어요. 뒤이어 주방으로 들어왔던 가족들이 시모를 뜯어 말렸고 형님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서 제가 돈을 훔쳐가서 벌어진 일이라며 가식적인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무작정 행동부터 옮기시면 어떡해요? 동서가 아버님이 주셨던 80만 원을 훔쳐갔다고요. 이래서 제가 고아 출신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아까 식사할 때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더니 방에 들어가서 80만 원을 훔쳤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자기가 안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누가 봐도 동서가 가져간 게 확실한데 저한테 거짓말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머리채 잡았던 거예요. 너 만약에 작은 애가 그 돈 안 가져갔으면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처리할 거니? 작은 애한테 80만 원이 있는 걸 확인한 것도 아닌데 너 혼자 단정지어서 홀몸도 아닌 임신한 몸인 작은 애한테 위험한 물건들이 가득한 이 주방에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피워? 일단 돈이 없어졌으면 가족들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100% 동서가 맞다니까요. 원래 고아 출신들은 어렸을 적부터 궁핍하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해서 손버릇이 고약하다고요. 동서가 딱 그런 케이스라고요. 눈앞에 80만 원을 받는데 얼마나 가지고 싶었겠어요. 제가 가방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당황하더니 말까지 더듬으면서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고요. 내가 방금 너한테 작은 애한테 잘못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지?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잘못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고 그에 따른 처벌도 감수해야 될 거야. 경수야, 작은 애가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걸 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설명해 줘라. 명절날 콩밥 좀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저녁 식사하기 전에 내가 당신한테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아까 당신이 지갑에서 가져간 그 돈 돌려드리자고 했었잖아. 방식이 달랐었고 그런 문제로 안 좋은 상황까지 온 거니까 내가 다시 드린다고 했었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미 손에 들어온 돈인데 뭐하러 주냐고 화냈었지? 나도 웬만한 건 참는데 허락도 없이 아버지 지갑에 손을 넣어 돈을 빼는 행동은 분명 잘못된 거고 돌려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드렸었어. 컴퓨터야 내가 사주면 되는 거고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게 싫어서 다시 드렸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가져간 거니 컴퓨터 사주라면서 받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방에 들어가 돈을 당신 가방 안에 넣으려 했는데 그때 마침 이장님이 들어오셔서 급하게 밖으로 나가느라 돈을 내 주머니에 넣어놨었거든.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돈이 없어졌으면 일단 나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신은 재수 씨가 고아였고 마음에 안 드니까 먼저 의심을 한 거고 아니라는 말을 했는데도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잖아.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야? 재수 씨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사람이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왜 계속 하는 거냐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자, 봐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잖아. 당신 처음부터 계속 잘못을 해와놓고 왜 재수 씨한테 탓을 돌리는 건데? 아니, 당신이 그 돈을 왜 가지고 있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나는 그런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 한마디라도 더 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큰아들이 네가 한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걸렸으면 돈을 돌려주려 했었겠어.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돈이 없어졌으면 먼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좀 전에 그런 대화를 나눴던 네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고아 출신이면 앞뒤 무시하고 무작정 머리채부터 잡아도 된다는 거야? 아주버님 손에 들려있던 돈을 본 형님은 동공이 흔들렸고 온 가족의 따가운 시선에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형님은 오해를 만든 아주버님 때문에 벌어진 거라면서 급하게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짐을 싸가지고 나와 도망치려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그런 형님을 붙잡더니 어딜 가냐고 캐리어를 뺏었고 형님은 집으로 돌아갈 거라면서 시모 손에 쥐어진 캐리어를 다시 뺏으려는데 그 순간 캐리어가 열리면서 또 다른 충격 반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캐리어 안에 물건들이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바닥에 흩어진 금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니, 이게 왜 너한테 있는 거냐? 아니, 정말 어이가 없네. 작은 애를 도둑으로 몰더니 내 금품들은 왜 여기에서 나온 거냐고? 이것도 작은 애가 꾸민 일이라고 말할 거니? 그거요? 좀 전에 어머님이 마당으로 나가셨을 때 방문이 열려있길래 닫으려 했는데 화장대 위에 액세서리가 너무 이뻐서 잠깐 착용해 봤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제가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그때 착용하고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 며칠만 쓰고 다시 돌려드리려 했었어요. 가족들끼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액세서리 찾고 있었다면 너는 또 작은 며느리를 범인으로 몰고 가려 했었겠네. 고아 출신 들먹거리면서 방금처럼 똑같이 행동했겠지. 어머님은 저를 뭘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좀 전에 있던 상황은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던 거라고요. 이건 그냥 제가 잠깐 빌려던 것 뿐이었어요.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받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너야말로 내 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 많은 금품들을 말 한마디 없이 몰래 훔쳐다가 캐리어 가방에 넣어놓고 그대로 도망가려 했으면서 잘못도 없는 작은 며느리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 해? 너는 내가 직접 신고해서 콩밥 좀 먹여야 되겠다. 우리 집안에서 너는 영구 제명이니? 내 아들과도 이만 끝내거라. 너 하나로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거 더는 못 보겠다. 어머님, 잠깐만요. 별것도 아닌 문제로 정말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가족들끼리 이 정도는 정말 사소한 일이라고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인데 왜 상황을 악화시키려 하세요? 제 잘못 인정할 테니까 그만 확 가라앉히세요. 앞으로 제가 잘하면 되잖아요. 좋게 풀면 안 될까요? 시모는 더 이상 형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족들 모두 형님을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주버님 또한 형님의 캐리어 가방에서 시모의 금품이 쏟아져 나온 걸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많은 실망을 했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옆에 있던 남편도 형님이 더 이상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임산부였던 저를 함부로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있을 거라고 형님의 멱살을 잡으며 화를 냈어요.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한 형님은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손이 발휘되도록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그런 형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저한테 가까이 붙지 말라면서 형님의 뒷덜미를 잡아 끌어 패대기를 쳤어요. 콩밥 먹기는 싫었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면서 시모의 발목을 잡으며 눈물로 애원을 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잠시 뒤 경찰이 들어와 형님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저희 가족은 형님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어요. 신체적인 가해와 금품을 훔친 거에 대한 처벌을 원했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친족 상도례 때문에 처벌하기는 힘들다며 저에게 신체적인 가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인 처벌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님은 임산부인 걸 알면서도 신체적 가해를 멈추지 않았던 행동들에 대한 죄질이 나쁘다는 결정을 내린 판사는 형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항소를 하면서 징역은 너무하다고 법정에서 난리를 쳤어요. 판사는 조금의 뉘우침도 없는 형님의 태도를 괘씸하게 보고 징역을 8개월로 형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까지 고려 중이고 현재 아주버님이 조카를 데리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님은 항상 저에게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하면서 괄시를 했었지만 제가 노력하면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결말은 안 좋게 끝이 나게 될 것 같네요. 하지만 한편으론 잘된 결정인 것 같아요. 조카를 생각했을 땐 마음이 아프지만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빠지게 되면 모두들 평온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이혼은 아주버님의 뜻에 달렸지만 결과가 어찌됐든 다시는 그 얼굴 마주할 일 없을 겁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인간은 확실하게 차단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2번 다시 우연이라도 만날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서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지만 그 인간 본성이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 앞으로 조카를 생각해서라도 본이 되도록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헐뜯기보단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